네, 안녕하세요. 혈압과 굴뚝 청소부, 이제 근대철학의 해체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동안 이제 프로이트와 칼 막스 두 사람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니체에 관련된 시간입니다. 이제 니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저도 보면서 여러분 니체는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철학자라고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의 책들을 보면요. 굉장히 니체가 쓴 책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니체는 여러분 약간 예술과 어떤 문학적인 어떤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학자거든요. 그래서 니체를 그냥 단순히 무조건 전문 철학자다라고 보는 건 사실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점이 다 있죠. 막스도 사실은 철학자 막스이기도 하지만 사실 경제학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 막스, 그리고 프로이트도 이제 정신분석학자, 그죠? 그리고 오늘 니체도 사실 엄밀하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니체 계보학 쪽을 배울 텐데, 니체가 실제로 가르치는 과목은 이제 문헌학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학이나 어쨌든 고대 문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걸 가르쳤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니체가 책에서 여기저기 부분에서 좀 너무 다양하게 약간 예술적으로 글을 막 써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굉장히 냉철한 어떤 수학과 과학적인 냉철한 어떤 그런 책들을 그런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버틀란드 러셀처럼 논리실증주의 아마 이쪽에 많이 꽂히실 거예요. 이게 영리철학 쪽이거든요. 근데 역으로 또 이 니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러분 철학을 잘 모르셔도 사실은 니체 책은 어느 정도 읽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난해한 만큼 정확하게 이게 그래서 어떤 말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렵지만 그냥 문학적으로 문학책을 본다는 느낌으로 여러분 잘 읽어나가면 사실 이제 니체에 대한 부분도 니체 책들은 의미도 잘 읽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들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오히려 이제 기독교 개신교인이니까 성경책을 읽는 게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니체도 약간 성경책을 의식하면서 비슷하게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음악은 갑자기 왜 또 클래식이냐라고 하시겠는데, 이건 이제 니체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입니다. 전쟁이죠. 니체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후반부의 니체는요, 이 사람을 싫어했는데, 전반기는 엄청나게 여러분 칭송했습니다. 바로 이게, 독일의 오페라 음악가라고 해야 될까요? 음악 작곡가라고 할까요? 바그너입니다, 바그너. 바그너의 이제 오페라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그너의 음악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니까 비장미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 저도 거의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책으로만, 그래서 니체가 이제 굉장히 바그너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 뿐이고요. 저도 전혀 사실 바그너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런 특성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는 여러분 결국은 이 예술과 음악을 통해서 사실 어떤 철학적 대안을 삼고자 했던 측면이 이제 있었거든요. 특히 젊었을 때 초기작이었던 비극의 탄생. 비극의 탄생이라는 것을 보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바그너에 대한 찬미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읽어본 게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니체의 초기작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당시에 여러분 제가 미학개론이라는 교양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2000년도입니다. 00년도. 제가 이제 00학번, 밀레니엄 학번이라고 불렸던, 그때 새내기였을 때. 그때 이제 교양 수업으로 뭘 들을까 하다가, 제가 어차피 과에서도 저는 거의 아웃사이드였다 보니까 딱히 이제 비주류 과목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양도 그냥 친구들 상관없이 제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 막 선택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도 혼자 들었던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미학개론 수업을 들어갔을 때 그때 만났던 교수님이 진중권 교수님이죠. 지금 여러분 진중권이다, 진중권 진중권 씨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이제 인문학자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좋아하고요. 왜냐면 제가 베스트로 제가 읽은 책들 중에 꼭 추천 도서를 뽑는 것 중에 하나도 미학 오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학 오디세이 책 정말로 재밌고 그 안에서 이런 예술사가 특히 회화에 관련돼서요. 이 예술사가 철학과도 굉장히 밀접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또 그걸 또 굉장히 재밌게 이해하게끔 써줬던 거죠. 여러분 그 역할만큼은 되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정치평론이나 이쪽에서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처럼 아마추어 인문학들 있죠.
저 같은 아마추어 인문학도들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중권 이전에는 여러분 그 미학을요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혹은 제대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도 함부로 미학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그 미학 개론도요 굉장히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베스트로 뽑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로 하는 일도 역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업이지만 사실 제 강의는 당시 요즘 사실 최근에 이제 진중권 교수님도 여러 가지 수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뭔가 이제 그게 그 전만에 어떤 열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제 막 20살이 됐던 그죠? 제 20살에 그때 저의 어떤 어렸던 저의 어떤 그 귀에 어떤 들렸던 그 소리들과 이 청각적인 어떤 이미지들은요 최고였다고 볼 수 있죠. 정말로 좋은 소리였습니다. 정말로 그때 여러분 이제 니체 비극의 탄생에 보면 이제 그리스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술, 그리스의 신화들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설명할 때 그리스의 어떤 이 코러스, 어떤 이 부분들을 막 설명했던 아직도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너무나 잘 묘사를 하고 마치 본 것처럼 본 것인 마냥 굉장히 잘 묘사하면서 제가 정말 청중을 휘어잡았던 그 강의력 여러분 그 물론 교수님들 학자라고 하면 사실 그 학문적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한국 대학이 그렇게 좀 이분화돼도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꼭 연구를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 늘 가르치지 못하는 분은 있거든요. 대중과 소통하기 힘들고 학생들과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수님들은 사실은 학문의 깊이를 더 파내가는 어떤 과정이라면 거꾸로 정말 지성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죠? 대학생들에게 그냥 이런 결국 보세요. 그 대학생 오늘날의 대학생들 저도 대학생을 다 거쳐왔지만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을 배출해낸 한국에서 정작 제대로 된 어떤 이 지성인들이 너무나 적은 거 정작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취업 준비에만 취준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어떻게 보면 그 대학생들에게 어쨌든 수업은 다 듣는 학생들이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그들에게 무언가 어떤 지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사실 굉장히 수업 못하는 굉장히 강의력이 떨어지는 교수님들의 잘못도 저는 굉장히 큰 몫을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릴수록 그죠?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청소년기에도 그렇겠지만 저는 대학교 새내기 때 1, 2학년 때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큼 좋은 교수님들이 정말로 잘 가르치는 분들이 포진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저 인생도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수업이었다. 미학개론은요. 어쨌든 그때 또 역으로 제가 봤던 게 바로 뭐다? 지금 나왔던 어쨌든 이 바그너 음악에 대한 그렇죠? 니체의 어떤 이 추앙. 그게 이제 비극의 탄생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니체는요,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점에서 그 근대 철학의 해체 부분인데 우리가 그 전까지 배웠던 막스와 프로이트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인 근대의 문제 설정, 심지어는요, 여러분 서구 철학 전통 자체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파급력은요,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저번 시간에 한번 우리가 복습할게요. 막스의 창의성은 실천이었잖아요. 실천 철학에 의해서, 실천에 의해서 사실 많은 것들 주체도 해체하고 진리도 해체하고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본인의 한계성이었죠. 어쨌든 현실적인 혁명론에 대한 얘기잖아요. 현실적인 사회 변혁에 대한 측면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좀 더 대중이 이해해야 된다는 어떤 그 제한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근대의 문제 설정이었던 과학주의로 스스로 다시 포섭되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동적인 어떤 실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길고 짧은 거 한번 해보자, 한번 실천해보자 라고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스스로 어쨌든 그 난해함들을 다시 저버리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유행했던 과학주의의 어떤 흐름으로 다시 포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이트는 뭐였죠? 애초에 이거는 그죠? 의도하지 않았던 혁명이었잖아요. 본인이 무의식이라는 것을 찾아내긴 했지만 이것은 어쨌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측면에서의 탐구였죠. 하지만 프로이트조차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이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과학적인 측면을 내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왜? 과학이라는 이름 타이틀을 따내야 어쨌든 지식적인 어떤 권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쨌든 근대의 문제 설정을
또 외부에서 공격했던 그런 지점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니체만은 못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요, 아예 그냥 대놓고, 그죠? 대놓고 니체는 이런 닉네임이죠. 망치를 든 철학자, 망치의 철학자, 망치를 든 철학자. 그죠? 그냥 뭐예요? 모든 걸 다 깨부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서구의 어떤 모든 고대 철학부터, 그러니까 근대 문제 설정만 부신 게 아니라요. 이미 서구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모든 어떤 진리의 개념과 어쨌든 그동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뭐 개념들이죠. 철학적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다 개과학적으로 탐구하면서 다 부셔버리는 그 역할, 그 포지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의외로 고민을 많이 한 게 니체의 책이 니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우면서도 쉽기도 하고 쉬우면서도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정작 이것을 강의로 풀어내기에는 이 용어가 저도 정확하게 무엇가 딱 이거다라고 편하게 얘기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중요한 건 어쨌든 또 전체적 큰 그림.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죠? 무조건 안다라고 뻥치면서 여러분이 그죠? 굳이 이런 팟캐스트인데 그죠? 팟캐스트 자체가 일단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팟캐스트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강좌는 아마추어인 그죠? 조정인이라는 아마추어가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너무 많은 확고한 지식을 또 얻겠다 하는 것도 여러분의 지적 오만이고 심지어는 날로 먹겠다라는 생각과 같죠. 여러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고작해야 일종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철학이든 경제학이든 그렇죠? 어쨌든 다 뭐 인문학으로 다 잡아놨을 때 제가 이해한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다는 거. 그럼 저를 딛고 여러분은 더 깊이 있는 텍스트나 책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지금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게 결국 오늘날의 어떤 이 팟캐스트 채널 방송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책들을 참고하며 볼 때 제일 도움을 많이 받는 건 저거든요. 왜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개념들을 정리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철학과 굴뚝 청소부만 다시 보느냐 이번에 니체를 준비하면서 강영원 교수님, 서강대 강영원 교수님의 주체는 죽었는가라는 또 명저가 있습니다. 명저로 알려져 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번에 책을 막 중고시장에서 막 찾아서 소장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펼쳐봤는데 분명히 예전에 제가 1회독 했던 책인데 한 번밖에 안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너무나 좋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키르케고르와 니체 쪽 부분만 다시 한번 쭉 읽고요. 개론 쪽 보고요. 다시 나중에 한번 다시 봐야겠다라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튼 관련된 책들도 여러 가지 좀 찾아봐서 요하네스 힐스베르그라고요. 여러분 또 제가 대학 근대철학사 공부할 때 늘 추천하는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또 최고의 어떤 이제 서양 철학사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도 제가 좀 참고해서 보고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 언어로 제 어떤 머리로 다시 한번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해드리기가 역시 오늘은 특히 이상하게 이 니체 부분이 막 꼬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제 수업의 어떤 한계성을 꼭 이해해 주시고요.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잠깐 비극의 탄생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왜냐면 니체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니체의 어떤 초인, 그러니까 위버맨시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초인 개념,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니체가 해결하고 있는지, 영혼 회귀, 이런 단어도 있고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권력의지, 진리의지, 이제 이런 단어들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철학과 굴뚝 청소부의 포커싱을 마친다면 결국은 주체 해체, 진리의 해체에 대한 얘기로 끌고 가겠죠. 실제로 여기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진경 교수님도 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짧은 분량 안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늘려다 보니까 분명 그 초점을 맞춰서 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할 좀 이렇게 용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읽으면서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몇 번을 읽어도 정확히 의도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제가 차라리 정확히 이해 못하는 건 넘어가면서 오히려 오늘 니체였던 이 맥락 부분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철학과 불청소비 없는 얘기지만 제가 그때 아까 얘기했던 니체의 초기 저자 이 비극의 탄생이라고 할 때 결국 여러분 그리스에는요 비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극 말고요. 희극도 있겠지만 즐거운 극도 있지만 영국이죠. 그러니까 비극, 슬픈 비극이죠. 근데 말 그대로 보통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그리스의 어떤 철학 체계 모든 어떤 그리스의 어떤 문명은 아폴론 신을 추앙하는 그죠? 아폴론이 어쨌든 빛을 상징하거든요. 빛과 어떤 이성과 그쵸? 어떤 밝음을 상징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문명적인 어떤 신의 모습이라면
디오니소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극의 탄생을 통해서 니체가 주목한 게요, 이 디오니소스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수업의 핵심은 뭐냐면, 니체는요, 여러분, 청개구리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의심을 던지면서, 그게 더 문제 아니야? 그게 더 비정상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쵸? 자꾸 딴지를 거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의 어떤 문명사가 끊임없이, 계몽주란 말도 그렇잖아요. 계몽도 결국은 빛이란 느낌이죠. 빛을 던져주고, 이성의 빛을 쏴주는 건데, 어쨌든 그리스 신화 때부터, 그리스 철학 때부터 우리는 이미 아폴론 신의 영향을 통한 어쨌든 거대한 밝음의 철학, 이성과 무언가를 밝혀내고 진리를 분명하게 하는 이런 개념이었죠. 하지만 니체가 좀 주목한 거는요, 사실 이 인생이라는 건 결코 이 밝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디오니소스, 그죠? 주신이라고도 하죠. 아마 바커스 신과도 좀 겹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 제2에서 결국은 디오니소스가 숭왕되는 측면에서는 집단 난교, 그렇죠? 그냥 술을 마시고 최면 상태에서 거의 집단 어떤 성교도 하는 이런 측면의 어떤 어두운 측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여러분 바그너를 존경한다고 했었잖아요. 젊었을 때 니체가요. 이 바그너도 결국 실제로 이 그리스 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둘이 관심점이 같았던 거죠. 그래서 바그너의 음악이 바로 이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비극적인 측면을 장엄한, 그렇죠? 뭔가 여기는 밝고 경쾌하고, 그렇죠? 뭔가 음악적으로도, 그렇죠? 혹은 뭐 신을 찬양한다던가 이런 측면이라면 디오니소스가 어떤 비통함, 그죠? 어떤 장엄함, 웅장함 이런 어떤 느낌들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그너의 음악이 실제로 또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니체랑이 둘이 이제 뭔가 안 맞아가지고요. 확 이제 니체가 늙어서 후회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얘를 칭송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요. 바그너를요. 여하간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왜 단순히 음악가의 취향을 좋아한 거냐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음악적 예술적인 부분이 일종의 어떤 대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니체 있잖아요, 여러분. 염세주의자였던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어떤 그런 책을 썼죠. 그때 이제 쇼펜하우어가 다 뭔가 이렇게 다 그냥 말 그대로 틱틱대는 거죠, 말 그대로. 염세주의니까 세상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한 허무주의를 주장하기도 했고요. 물론 니체도 나중에 허무주의 쪽으로 가지만 니체는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그때도 쇼펜하우어가 음악만큼은 어쨌든 그냥 현상을 베껴서 복제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예술가의 그 영감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이 진리를 캐낸다는 개념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음악에 대안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음악적 예술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기서 니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바그너의 음악이 결국적인 어떤 우리 어떤 치유를 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이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어떤 그런 것보단 차라리 어떤 이런 뛰어난 예술과 어떤 음악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다시 변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그래서 어떤 근대 철학적인 절대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는 주체, 다양한 어떤 주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냅니다. 그렇죠? 그런 걸 주장하는데, 어쨌든, 여기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어떤 음악적인, 그래서 비극적인 측면에 대한 어두움을 강조했던 것처럼, 나중에 보시면, 결국 니체의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도 결국 몸의 철학이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육체를 굉장히 중시했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여러분 다 보였죠. 물론, 유물론자였던 포요바우도 있었고, 막스의 어떤 그래서 유물론적인 역사관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니체의 철학도 역시 육체, 특히 육체를 통해서 어떤 생의 에너지, 힘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관념론적 철학들의 어떤 것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계보학의 문제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체의 파워는 달랐다라는 거죠. 프로이트와 왁스보다도 더 강하게 과학주의 틀 안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그 밖에서 어쨌든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망치의 철학자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모든 이제 서구 철학사는 결국은요 자꾸 어떤 본질과 주체에 대한 걸 묻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이 독특한 건 그 묻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얘기였죠. 예를 들어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뭐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답변도 여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니체가 의심하는 거는요, 이 질문의 형식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식에 의문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철학은 뭐예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죠? 혹은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죠? 인생은 사람은 뭐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묻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뭔가 답변을 하게 되면, 그죠? 결국은 어떤 답변을 하게 되죠? 결국은 본질을 찾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답변을 유도하게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이 뭐냐고 할 때, 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뭐 이렇게 긴 생머리에 어떤 빨리 큰 눈 사이즈 넣고 키는 대충 몇 센치고요,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의 기준을 나름대로 얘기하면, 야, 근데 그 아름다움이 너도 나도 다르면 안 되잖아. 뭔가 그 보편적 기준이 있지 않을까? 그죠?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아름다움의 근본적 본질 잡고 끌어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 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본질, 그죠? 자꾸 어떤 그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원인까지 계속 끌고 올라가는 방식을 물었던 게 고대 철학부터 했던 물은 방식입니다. 그죠? 그동안이. 그래서 그것이 정확한 답을 하는 게 진리인 것 마냥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니체는 묻는 방식을 다르게 묻습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바꿔서 어떤 게 아름다운 거니? 라는 거죠. 어떤 게 아름다운 건데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게 진리인데 진리는 어떤 것인데라고 바꾸어 묻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듣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까 제가 말했죠. 진리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에서 야 대체 어떤 게 진리인데 라고 되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왜 되물었는가? 야, 너 지금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그 태도 자체가 결국은 진리가 있다는 전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본질을 계속해서 다 찾아 올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니체는 진리라는 본질을 묻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사로잡고 있는 힘은 대체 뭐냐라는 거죠. 대체 왜 자꾸 진리에 집착하는 거냐라는 그 힘. 모든 인간들이 다 자꾸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지금 뭐죠? 아름다움은 뭘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는데, 사람들은 왜 자꾸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궁금해하고 하게끔 만드는 그 힘이 대체 어떤 걸까? 그걸 먼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진리를 점령하고 있는 의지는 어떤 것인가? 그죠? 이런 표현들이죠. 진리라는 것 속에서는 어떤 것이 표현되거나 숨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의 포인트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과 용어들이 나오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니체의 철학적 사회의 가장 큰 창의성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물었던 방식을 오히려 다시 묻는 겁니다. 다시 묻는데, 다른 방식으로 묻는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진리를 당연히 이미 있다라고 전제하거나, 뭔가 본질이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뭔가를 묻는 방식이었다면, 니체는, 야, 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힘이 너희를 그렇게 묻게 만드는 거니? 라고 재질문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죠. 계속 물어 올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니체는. 그러니까 개보학이라는 표현 방식을 쓰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직 책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보통 족보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족보는 우리의 뿌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학과 반대인 거예요. 그동안에 어쨌든 철학사들이 어쨌든 뭔가 이 근원을 찾기 위한 어떤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답변의 체계였다면 니체는요, 그런 체계들을 다시 한번 다 지가 끄집어 올라가 봐요. 다 검토를 해보면서, 그때 우리가 고대 철학부터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답변들, 혹은 그 질문 형식 자체가 사실은 뭐다? 이미 어떤 잘못된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미 편협한 문제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해서, 결국은 찾아 올라가서 그 안에서 결국은 근원적인 부분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밝혀주는 것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질문법은요, 나중에 미셸 푸코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왜냐면 이 니체의 방법론을 다시 이제 구조주의 철학자,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니체가 굉장히 오늘날 현대 철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무엇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렇죠? 아름다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거는요, 결국 그 주어진 대상을 점령하고 있는 힘을 아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 니체하면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겁니다. 힘의 의철학, 힘, 의지, 힘과 의지. 나중에 이거 권력 의지라고 표현하거든요. 힘과 의지, 권력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에 대한 철학, 육체에 대한 짠, 네, 지금 어때요?
칠판은 그대로고, 제 옷이 바뀌었죠. 뭔가, 머리가 바뀌었죠. 예. 지금,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영상 여러분이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 제 수업 최초로 제가 이 동영상을 편집해서 아마 올린 거를 보고 계신 걸 겁니다. 제가 지금 막, 어느 부분까지 했죠? 니체에 대해서 이제 어떤 힘과 의지, 뭐 이런 얘기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갑자기 제가 이제 끊었죠. 끊은 이유가, 갑자기 저도, 머리가 복잡해져서, 제가 원래는 전혀 끊지 않고 강의를 하는 타입인데요. 근데, 확실히 뭔가, 갑자기, 오늘 이제 피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머리가 복잡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들어가서 좀 씻고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하니까 이제 머리도 다 풀렸죠. 그래서 군인머리로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잠깐 옷도 갈아입고, 그래서 마저 이제 수업을 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속게 하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여러분 이번 니체 편은요, 제가 보면 이 문장 하나하나를 봤을 때 오히려 제가 이거를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자, 한번 사진 볼까요? 자, 이진기 교수님이 올린 사진입니다. 네, 거기는 뭐, 19금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잘 보면, 여러분 눈에 지금 딱 보자마자 누가 보였죠? 이 안에 있는 여자 한 명이 보이죠? 백인 여자요. 근데 이 주변에 양옆에 있는 여자애들은 화면 때문에도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제 이 그림의 포커스 자체가 여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대해서, 아마 옆에 있는 시중드는 여인들이겠죠? 이 제목이 그거예요.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 그림 제목은 에스더의 화장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가다가 멈췄죠?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동안의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다시 이제 뒤엎어서 대체 어떤 게 아름다운 거니? 라고 이제 묻는 거였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자체는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 사실 철학과 kultur사고 읽다가 힘들 때마다, 독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마다 사실 이제 이진경 교수님이 새롭게 그 개정 정복판에 넣었던 이 사파와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직접 쓰신 내용들이죠. 본인의 어떤 짧은 토막글인데 이 부분들을 읽으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제 이게 훨씬 더 여러분 이해가 잘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봤을 때 누가 더 이쁩니까? 이 세 명 중에 여자가 3명 나오거든요. 여러분 벌써 한눈에 여러분 딱 보세요. 자, 옆 사람 물론 어둡게 그린 것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면 그러네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한쪽은 보면 흑인이고요. 이쪽은 오히려 아까 제가 본 흑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중동 쪽 사람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3명 중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으면 여러분 누구나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에스더 주인공을 선택을 하겠죠. 뭐 주인공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미 미의 기준이 그렇지 않나요? 자, 이거 보시면서 이 가운데 여자가 못생겼어 라고 하시는 사람 있나요? 예. 남자분들 몸매만 보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니체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이렇게 설명이 써 있습니다. 자, 이게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정확한 이유를 대는 거 쉽지가 않은데, 자, 이제 니체에게 묻자. 뭐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자, 여기 보시면 갸름한 얼굴, 쌍꺼풀 있는 큰 눈, 그죠? 높고 늘씬한 코, 얇고 붉은 빛이 도는 입술. 결국 여러분 최근에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현대 한국인들이 느끼는 미의 기준들이 다 들어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니체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야. 블라블라. 야, 너는 아름다운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이 아름다움의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 오늘의 현대 미인들의 기준을 막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그가 제일 아름답다고 느끼게 하는가? 그가 누구죠? 우리죠. 어떤 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게 하는가? 그죠? 결국 여러분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이 사진으로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국은 백인의 얼굴의 아름다움의 척도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그죠? 그 척도가, 그죠? 백인이 아름답다라는 그 척도가 이미 이 사진을 보자마자 우리는 시선이 일로 쏠리게 되고, 그리고 진짜로 시선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이 사람에게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아름다움의 척도는 되게 익숙한 것과 결부되어 있다. 못 보던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기괴하고 두렵게 느껴진다. 그죠? 애를 키우는 부모는 되게 자기 자식의 얼굴이 가장 예쁘다고 느낀다. 이건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애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식이 가장 예쁘죠. 근데 이게 내 피줄을 이어서 이뻐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제일 자주 보니까 익숙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그거예요. 질문 던지는 것.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익숙한 게 아름다운 거라면,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진리의 척도의 기준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진리의 기준이.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의 기준이 내재되어 있는 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니체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움의 기준을 그렇게 판단하게끔 한
백인이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게끔 한 그 힘, 그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겁니다. 그 힘이 무엇인가에서 집요하게 묻는 게 바로 니체의 철학적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진경 교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백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황인종이거든요. 저도 보세요. 쌍꺼풀도 없어요. 녹꺼풀에다가 그죠. 그냥 이 황인종 피부에다가 전혀 백인의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모습들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대체 근데 우리는 어째서 전형적인 누런 황인종들 아름답다고 생기지 않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고 왜 우리는 백인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현재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 좀 더 이 얘기를 파고 들어가면 이 주제가 좀 더 넘어서게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 성형 열풍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역시 니체의 질문 방식으로 던져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는 동양인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인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윤복의 어떤 미인도를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인의 기준과 그쵸?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한국인의 미의 기준이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우리를 건드린 걸까요? 뭐가 진리의 기준을 바꿔놓은 걸까요? 그 진리를 바꾼 그 힘.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진리가 아닌 셈입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진리는 오직 하나다라는 것 자체를 이미 그쵸? 부시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죠? 대체 그것을 우리가 지금 느낀 거죠. 결국 백인이 아름답다라는 그 힘의 구조가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걸 백인 우월주의의 내면화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더 백인보다 백인인 것처럼 사유하고 있는 사유체계가 그렇죠? 진리의 척도가 이미 그렇게 힘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백인을 기준으로 미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는 백인이 아닌데 백인이 아름답다라는 기준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이 아름답지 않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저도 키가 작은데 170도 안 되는데 당연히 이런 단신 자체가 눈에 띄지 않는 거죠. 왜? 키가 커야죠. 백인처럼 돼야 되니까 우리는요. 코도 커야죠. 코도 길어야 되고요. 저처럼 그냥 코만 크면 안 돼요. 코가 얄쌍하고 그리고 길어야 되죠. 저도 많이 코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런 상관없이 콧볼이 크기 때문에 코주고 주먹처럼 되잖아요. 주먹코처럼 주먹코.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날쌘 코, 조각가 같은 아그리빠 같은 코를 원하고 있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클레오파트라의 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긴 다리 180에 그렇죠? 가슴은 큰데 허리는 굉장히 잘룩한 이런 걸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기준이 되게 웃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양인에서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사실 그건 서구의 미도 아닙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건 우리가 자본주의, 그냥 어떤 문화산업 이런 거에서 이제 비판할 건데 사실 일종의 이미지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인적 이미지는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백인들의 모습도 아니다라는 착각. 그죠? 그렇죠? 여하튼 여러분 실제 백인들은 어때요? 진짜 덩치도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슴이 크면 덩치도 크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한국의 미인들 보세요. 정작 서구의 미를 기준으로 우리는 본받은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몸을 세팅하는 거죠. 몸을 스캔 쭉 돌면서 눈코 쫙쫙 고치고 몸을 쫙쫙 고치고 지방 흡입 쭉쭉 받는 다음에 바꾸고 놓으면 결국 뭐다? 실제 미국에서도 없는 미인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불가능한. 그죠? 여하튼 그 부분은 나중에 할 얘기고요. 그럼 어쨌든 무슨 사례인지가 알겠죠. 이 사진 딱 그림 보자마자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 시선이 가고 우와 이쁘다 라고 하는데 사실 옆에도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이 여자분들은 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죠? 물론 여러분 이제 화폭의 개념도 있죠. 물론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여러분들 어둡고 이걸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뚫어지게 다시 보셔도 여러분 결국은 아름답다를 일로 판단하실걸요. 그죠? 그건 왜 우리의 미의 기준이 이쪽에 와 있습니다. 백인 여성의 저희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도 이런 문명을 접하지 않은 어쨌든 원시 민족들 안에서는요 미의 기준이 그래서 전혀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화 현상과 함께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가장 강대국들 그렇죠. 가장 강력한 힘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니체는 이미 그걸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파워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강대국이 갖고 있는 어쨌든 그 힘에 대한 권력들이 결국 우리의 모든 판단 구조 자체를 새롭게 바꿔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권력 의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힘을 발견하는 것, 어떤 힘이 지배적인가 아닌가를 구별해 주는 것이 의지인데, 그죠? 근데 이 의지가 힘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물건, 우리의 심지어 우리 육체 안에도요. 니체 아까 육체에 대한 철학을 했으니까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몸 자체 안에서도 결국은 두 가지 힘들이 굉장히 싸우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힘에 대한 어떤 부딪힘들, 어떤 힘이 근데 우리를 좌지우지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의지의 관계가 갖고 있는데 그 권력에 대한 의지가 사실 우리 어떤 몸에 대한 관계, 힘에 대한 관계를 만들어낸다, 파생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권력 의지를 저도 사실 예전에 그렇게 쉽게 이해했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뭐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권력 의지 있죠? 그런 거와 좀 다르다라고, 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유의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미 우리가 내재하고 있는 그 힘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동적 움직이는 힘 안에서 우리의 권력 의지가 능동적 권력 의지가 있고 부정적인 어떤 의지의 힘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서 차이가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예를 한 번 더 들어보죠.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칸트가 선언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연구했었죠, 실제로 칸트는요. 선언적 종합 판단을 연구했는데,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대체 그걸 왜 연구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왜 그런 걸 연구하는 거지? 비꼬는 게 아니라 진작에 묻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연구하는데? 즉, 칸트에게는 선언적 종합 판단이 왜 지금 필요한가? 그 자체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칸트가 선언적 종합 판단을 통해서 이미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의도를 이미 갖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게 바로 칸트 철학에 내장되어 있는 가치고 그것이 곧 칸트의 권력 의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력 의지라는 의도가 그죠? 아까처럼 무슨 정치 권력 의도, 누군가를 꼭 지배하기 위한 명예 권력 이런 느낌보다도 일단은 그 내부적인 거죠. 우리 내부적 힘의 어떤 의지입니다. 힘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어 가는 건데 거기에 이미 어느 정도의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권력 의지적 측면이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의 니체는요. 결국은 니체는 여러분 힘을 결국은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무조건 폭력적이 나쁘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이런 근대 철학적 사유에 대한 힘의 이 방향성을 비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시죠. 힘 자체를 지금 니체가 뭐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니체는 권력을 비판한 거다, 진리를 비판한 거다 이렇게 보신다기보다는요. 그동안의 서구 철학을 끌고 왔던 그 힘에 대한 방향성이요. 힘의 어떤 권력 의지에 대한 방향성이 끊임없이 뭐를 만들어냈다? 자꾸 주체, 자꾸 실체, 진리 이런 것들을 파생시키는 쪽으로만 발달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개과학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쭉 검토를 하면서 비판을 한 거죠. 시대적으로요. 알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지 니체가 정말로 그래서 힘 자체를 비판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니체는 결국 우리의 그 내부적인 힘, 권력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알겠죠? 됐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례도 좋네요. 니체가 생각하는 아까 개보학을 좀 표현했는데 결국은 개보학이란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묻는 게 개보학이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참과 거짓 이런 개념들이 있죠.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서구 철학에서 판단해 왔던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이 어떤 의지의 산물로 만들어진 거냐, 그죠? 참 거짓 같은 자명해 보이는 개념을 권력 의지에 연루시켜서 어떤 권력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 그게 바로 개보학의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체는 이 힘과 권력 의지라는 개념을 이제 어때요? 이 철학적 핵심 개념에다가 딱 도입함으로써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비판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까처럼. 아까 칸트의 사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야, 근데 왜 선과 악이라고 하는데 그 선은 왜 선인 거지? 그건 왜 악인 거지? 이런 것들 자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지라고 묻는 게 아니라 대체 그 선악이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권력 의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규정된 거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책에서는 그런 사례가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다른 책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도 활동의 양테라피를 쓰면 그러네요. 그 활동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내부적인 어떤 힘에 대한 방향이 그냥 여러 가지 강한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나는 활동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따라 어떤 것을 의미화시킨다는 거죠. 아까 그 권력 의지가 그것을 결국은 뭐예요? 강하게 드러나는데 그 강한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은 이게 곧 뭐다? 이게 곧 힘이고, 여기서 또 힘이란 말씀 그렇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이게 진보된 거고, 우리가 그래서 우월한 거고, 우리가 그래서 문명적인 거야라고 판단하는 바로 이 서구 우월주의적인 어떤 담론들이 튀어나올 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 강함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이 강자들, 이 강자들은 결국은 그런 어떤
강한 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자신들에게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들이 보기에 그게 선이고요. 그게 좋은 거고요. 나쁘고 악한 건 뭐죠? 오히려 그는 힘이 약고 비리비리한 거. 그렇죠? 그렇죠? 비참한 거. 이런 상황을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강자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 이제 지배받는 약자들은요. 약자들은 그러면 그 힘을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거죠. 약자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기가 본인이 약하잖아요. 현재 상황이 약해서 그 강자들에게 사실은 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야.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할 때 그 강자의 철학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대로 우리가 내면화시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비참한 자, 약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약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다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약자들이 해석하는 그 힘에 대한 강함은 이런 겁니다. 오히려 겸손함이 있죠. 겸손하고 도덕적이고 뭔가 착하고 선하고 이런 개념들을 도입할 때 오히려 이게 약자의 철학일 수 있다는 거죠. 약자들보다 자신들의 이 비루하고 비참한 현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강한 것보다 바로 그런 것들을 강한 힘들을 그대로 그 강자 애들처럼 지배자처럼 누리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감내하고 참고 버티고 그렇죠 절제하고 이런 것들로 해석하는 걸 오히려 그들의 강한 거죠. 약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선과 어떤 그 강함에 대한 기준이라는 건 그죠? 약자들의 어떤 개념에서요.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게 오히려 보다 자신들의 아까 그 강자들이 규정했던 비참함과 어떤 약자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본인들은 오히려 강함으로 합리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말 너무 혀가 엉키네 엉켜. 그죠? 여러분 오히려 지금 오디오를 듣는 분들은 더 헷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여러분 철학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약자들이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철학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본인들의 삶이 지금 뭐예요? 강하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그 강한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 파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랬을 때보다 우리는 무언가 더 침착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뭔가 도덕적이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결국 뭔가 감내해야 되고 참아야 하며 이런 것들이죠. 알고 보면 다 비참한 힘이 약해서 벌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을 마치 강한 것처럼 포장하는 어떤 그런 역사일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니체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누구는 권력자고 누구는 마찬가지 그 피지배자이고 그렇죠? 종속되어 있고 누군 우월하고 누군 열등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기준 자체에 대해서 니체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얘네가 뭘 잘해서 그럴까가 아니라 대체 야 그거 무슨 기준으로 나눈 거야? 라고 묻는 셈이죠. 어떤 힘에 의해서?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근대적 비판 철학 파트를 보시면 자명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려는 근대 철학에 새로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왜 그들은 자명한 것을 추구하는가? 이렇게 했던 얘기죠. 자명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뭐냐? 왜 자꾸 너희는 거기에 집착하는가라고 묻는 셈이죠. 자명하고 확실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니체는 제가 아까 어쨌든 본인들의 이 진리의 힘이라는 거, 힘의 의지라는 게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 어느 정도의 결론을 갖고 접근하는 거라고 본다고 했는데 여기 표현이 더 헷갈리나요? 그러면 니체가 보기엔 그거예요. 야 자명한 거나 확실한 것, 절대 이성이라는 거 모두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야 자명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문법의 환상이라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엔 데카르트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데 일단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뿌리니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 자명한 것이란 무엇인가? 자명한 것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따옴표 안에 있는 자명한 것 있죠. 이 자명한 것조차도 자명하게 우리는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자명한 것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버리면 이미 자명한 것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일종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데카르트가 했던 것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적어도 생각하는 동안에 존재한다 이런 거거든요. 사유하는 인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죠. 근데 문제는 니체가 보면 이건 코드 중심이다. 야 이걸 지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니체가 실제 이런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야 생각한다라는 서술어 있다. 서술어.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서술어가 혼자서 존재할 수 있나요?
자,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요? 누가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주어가 있어야 돼, 주어. 주어와 서술어가 여러분 문장을 완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미 뭘 전제한다? 네, 이걸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미 전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말장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서술어 안에 이미 주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이것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문법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이 주어는 이미 내부적으로 서술어 안에 주어져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진리의 의지라는 것을 저에게 정리를 하는데 자명한 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사상이야말로 심지어 아직 자명한 데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최고의 가치를 이미 갖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자신들이 자명한 것을 찾아 나서기로 작정을 했고 데카르트처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의 것을 한번 설정을 하면요. 자명한 것을 통해서 뭐가 이제 설정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아무 소용도 없다고 거부하고 반박하려 하는 것. 이게 일종의 진리에 대한 진리 수호에 대한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요. 진리에 대한 의지만 존재한다라고 니체는 그러니까 비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동안 서구처럼 계속해서 진리가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계속 진리를 다 정의하면서 끌고 왔잖아요. 우리 지금 주체가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그 주체가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계속 질문해 왔는데 니체는요. 야 그거 결국은 다 뭐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너희들이 어떤 일종의 이거 욕망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무의식적인 어떤 에너지, 힘이라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힘에 대한 의지, 아까 권력 의지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의지 아니야? 진리 의지만 있을 뿐이지 진리는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니체는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문법에 대한 환상 얘기를 한 거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웃기시네. 야, 생각한다는 서술 안에 이미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주어는 이미 들어있는 거잖아, 그 안에. 어떻게든 너의 진리라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너의 진리 의지가 만들어낸 장난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력 의지가 결국은 그렇죠. 권력 의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명한 확실성은 처음부터 없는 거고 모든 것은 애초에 의지가 작동하는 가치만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명한 확실성은 처음부터 없었고 모든 건 애초에 이 권력 의지가 작동하는 가치만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제 벌써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나라는 주체는 문법의 환상에 불과하고요. 아까 데카르트의 견해를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하는 생각이란 권력의지의 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는 권력의지의 결과물, 산물이다라는 거죠. 우리 갑자기 뭐가 생각나죠? 프로이트도 뭐였죠? 우리가 무의식적인 어떤 욕망의 그죠? 어떤 이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의 자아나 주체라는 것도 그런 산물로 드러나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냥 그런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수동성이라면 여기서도 니체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결국 권력의지의 산물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어떤 주체를 일종의 착각, 허구적 개념으로 도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대적 주체 개념은 더 이상 자명하지 않고 주체 개념은요. 그냥 다 이거는 권력의지가 구성해낸 결과물이다. 주체는 출발선이 아니라 결과에 불과하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보면 니체는 주체가 완전히 없는 거냐, 완전히 주체라는 걸 다 해체하려고 한 거냐, 완벽하게 제로로 주체를 해체하려고 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 주체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막스의 과정과 비슷하죠. 막스의 실천적 과정에서도 막스가 그렇다고 그 주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진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니체 역시도 주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체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때그때 그 주체가 어떤 식으로 그런 진리 의지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힘을 나타내고 있는지 근데 그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수업을 단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만 잘 보세요, 여러분. 자, 3면의 벽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의 어떤 물질이 있죠. 하나의 물질이 있는데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파져 있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빛을 반대쪽에서 비치면 어느 쪽에서 비치면 이 물체는 뭘로 보인다? G로 보이겠죠? 근데 위에서 보면 밑에 B라고 투영이 되고요. 또 이쪽에서 보면 알파벳 E로 보이죠. G, B, E 이런 식으로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헷갈리시겠지만 그림을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 하나의 어떤 여러분 그러니까 나무 조각이 있다고 할 때 나무 덩어리가 있을 때 이 조각을 여러 다방면으로 조각 방향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하면요. 얼마든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물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물체가 나타내고자 하는 알파벳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죠? 진리는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니체는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각각의 점마다 잘 보이는 면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잘 보려고 하는 것을 찾아서 정말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비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진리. 진리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주체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진리 역시도 여러 개일 수 있죠. 즉, 진리는 결국 진리가 여러 개라는 건 진리가 자명하다는 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의지가 만들어내는 그거 결과물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듣고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니체는 이런 얘기도 하네요. 이 책의 막판인데요. 진리랑 반박되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오류다. 진리랑 반박되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오류.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오류인데 반박될 수 없는 오류이기 때문에 결국은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판단은 그것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리의지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지 안에서 이미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진리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또 여러분 실제로 설득 안 되죠. 여기 사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장미의 이름 있잖아요. 우메르테크의 장미의 이름에서도 호르의 수사가 자신의 어떤 이 꽉 막혀있는 중세적 사유 안에서 본인은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리에 의해서 판단하고 책을 불사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은 절대로 후대에 전해져서는 안 돼. 웃음이라는 건 천박한 거야. 감히 죄악된 인간이 신 앞에서 어떻게 감히 웃어. 라는 어떤 이런 닫혀있는 관계 안에서 그걸 이미 진리라고 생각한 일종의 진리 의지인 거죠, 사실은요. 그게 정확한 진리라고 봤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보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코미디 같잖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웃음 자체를 그렇게까지 부인했던 시대가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의 희노애락, 그죠? 특히 즐거움을 그렇게 억압하던 시대가 있을 수 있지? 그죠? 그때의 진리 의지는 그들은 진지하지만 그 진지한 진리 의지 때문에 그죠? 또 그 진리 의지가 권력을 쟁취하게 됐을 때 결국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것은 억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진리와 진리만큼이나 많은 거짓이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다. 그만큼 거짓은 이 삶에 넘쳐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니체는 이제 결론입니다. 네 진리가 아니라 진리 의지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럼 어떤 지식이 진리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진리는 이미 파악할 수 없잖아요. 진리는 정확한 것도 아니고 진리 의지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 믿을 뿐이죠. 그 지식이 어떤 가치를 차라리 지향하고 있는가, 어떤 효과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책은 닫고요. 지금 이제 이런 말들이 오늘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는 어쨌든 계속 주체, 진리, 이게 확실한가 아닌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니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포커스로 잡았다 보니까 그런 언어들만 나오고 있죠. 권력의지, 어떤 진리의지,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지의 어떤 왜곡들,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더 추가하자면, 그래서 그럼 니체는 대체 어떻게 가자라는 거냐라고 할 때요.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그 깨달은 자가 그런 표현을 하죠. 3단계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일단 낙타, 사자, 어린아이 3단계 얘기하는데, 여러분 낙타는 계속 뭐죠? 집을 지고 가는 자죠. 뭔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강제적으로 명령받은 채로 짐을 짊어지고 끝없이 걸어가는 게 낙타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시작했다가 우리는 결국은 사자로 건너타야 됩니다. 사자는 뭐죠? 포효하잖아요. 야생성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견해를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율성을 쟁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다면 아까 우리 했던 권력이나 진리의지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게 현실에서도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니체가 마지막 3단계로 얘기했던 거는요.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느낌도 들죠. 성경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하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린아이는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욕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욕망하고 사자처럼 자신의 표현을 주관적으로 확 펼쳐내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잠잠하죠. 그러니까 이 권력의지라는 게 어떤 권력을 강하게 쟁취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어린아이를 가장 이상적 단계로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대놓고 욕망하고 대놓고 욕심 부리고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일종의 평정심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권력 의지가 사실은 가장 우리를 이성적으로 뭔가 표출해내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게 다시 뭐와 연결된다? 초인 이론과도 연결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니체가 바라본 세계는요. 결국 여러분 아까 지금 뭐죠? 진리도 해체했잖아요. 주체도 해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했던 서구에서 얘기했던 어떤 주체, 신, 그죠? 이것도 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궁금하셨던 분은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는데 여기서의 신은 꼭 기독교의 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이미 기독교의 신은요 니체까지 안 가더라도요 이미 앞에 뭐 솔직히 해결까지 오더라도 실제적인 기독교의 신은 이미 이 학문 그 철학사 안에서는 이미 벌써 죽어있는 자가 되거든요. 죽어있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니체가 새삼스럽게 신은 죽었다라고 그죠? 리바이벌하는 어떤 말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니라요. 니체가 얘기했던 신은 죽었다가 사실은 뭐냐면 중세는 신중심의 사회였는데 근대는 이성, 인간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이 기독교적 신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인간의 어떤 이 오만함이죠. 인간이 이미 신의 자리를 꿰찬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 신을 빙자하고 있는 인간 자체를 다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 그럴 자격이 없고 인간도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인간은 그런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간은 그런 진리조차도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진리 의지를 그죠? 갖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니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결국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어떤 육체의 삶,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닿아있는 육체적 삶에 대해서 어떤 생의 에너지, 아까처럼 계속 우리 힘을 얘기했는데 그 힘은 결국 우리 육체적인 어떤 힘과 생의 에너지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도 없고, 문제는 이거잖아요. 진리도 없고, 목적도 없는 셈이고, 어떤 방향성도 없는 거라면, 결국은 이 삶 자체가, 실제로 니체는 인간을 그렇게 봐요. 자연 속에서 사실 어떤 동물과 뭐보다도 더 뛰어날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 육체적인 포에바가 이것처럼 유물론자들처럼 결국 그런 측면에서만 본다라면 인간이 별다를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 굉장히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안에 수많은 사실 고통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내야만 하고요. 근데 목적도 없어. 진리도 없어. 나라는 주체도 정확히 존재하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인생을 보다 초인처럼 뚜벅뚜벅 그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거 영원회귀로 단어도 나오는데 영원회귀라는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이 우주는요. 결국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서 늘 또 죽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지만 결국 일종의 반복이라는 거죠. 우리 삶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우리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은 다시 한번 또 순환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영원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삶. 했던 것들이 또다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반복적인 삶. 거대한 전환이 그죠? 완전히 새로운 전환을 어떤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서구 역사관은 뭐였죠? 거대한 이 서점적 진보론이거든요. 진화론과 같았잖아요. 예전에는 후졌던 단계지만 이성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는 진보적 역사관을 갖고 있었는데 니체는 영원회귀론. 모두가 그냥 숭텅숭텅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영원한 수레바퀴처럼 그쵸? 그래서 허무주의의 개념이 나온 거죠. 우리 인생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개념 중에 하나는 아까 힘을 얘기했잖아요. 이 힘에 대한 의지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추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곧 계속해서 계속 반복된다는 점에서는 뭔가 진부한 느낌, 뭔가 허무한 느낌을 주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변화 안에서도 그 변화는 끊임없잖아요. 끊임없는 에너지의 힘의 변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성에 대한 개념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역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허무하지만 동시에 뭔가 역동적이고 생성의 힘, 뭔가 살아나는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초인이죠. 어떻게 살아가는데 이 위버맨이라고 표현하는데 넘어가는 자입니다. 결국은요. 그 모든 이런 상황들, 그죠? 이런 허무함들조차도 다 받아내는 삶. 그것을 그대로 나의 삶에 대한 비극과 나의 인생 자체를 이러면 니체는 그냥 현재를 중시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현재 자체에서 우리가 왜냐면 주체가 해체했잖아요.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과거의 나, 미래의 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순간을 그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아모르 파티라고도 하죠. 그렇죠? 운명을 사랑하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내고 뚜벅뚜벅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 허무할 수도 있는 그 지나는 어떤 그 길들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니체에 대한 저 파트를 엉성하게나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제가 그 설명을 너무 저도 지금 가끔 제 강의를 다시 보면서 너무 오히려 말을 더 혼잡하게 하고 있고 혹은 또 너무 급하게 이 진도 빼느라고 너무 저도 지금 촉박해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얘기를 자세하게 못하고 빨리빨리 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들 다시 보강을 해서 사실 여러분 이제 시설도 그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좀 여러분 글자도 좀 잘 보이게끔 게다가 악필인데 글자도 좀 더 잘 보이게끔 어쨌든 이게 칠판도 좀 바꾸고 싶고요. 하고 싶은데 아직은 여건이 되지 않네요. 여하튼 여러분 오늘 이제 니체까지 해서 이제 근대철학의 해체편까지 다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결국은 막스와 프로이트와 달리 적극적으로 어쨌든 근대 철학부터 서구의 철학적인 개념들을 다 되물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어떤 힘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된 거고 그것을 추구해 온 거냐라는 것 질문 자체를 다시 던짐으로써 사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동안 서구 철학사에서 얘기했던 어쨌든 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이 날팍했다라는 것. 그래서 일종의 문법적인 환상이고 이미 그러니까 진리 의지만 갖고 있었던 거죠. 지들이 기준을 갖고 이미 어떻게 보면 그걸 진리랍시고 내던졌다라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충분히 다방면에서 아까 볼 수 있는 아까 일종의 입면체처럼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진리이고 또 그 주체조차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변화의 측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 자체를 살아내야 되고 현재에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운명도 그때그때 우리의 닥치는 상황 안에서 부딪혀가는 삶. 그렇다고 막 거대한 희열, 쾌감, 인생의 어떤 보람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니체는 결국은요. 근데 이게 묘하게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뭔가 쿨한, 시니컬하면서도 뭔가 먹히는 게 있죠.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죠. 실제로 니체는요 무신론적 실존주의라는 거 그 지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철학과 그쪽 수업에서 나오지도 않지만 키에르케고르랑 비슷한 시점이거든요. 좀 더 선배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에서 있었고 니체는 어쨌든 독일 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고 니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근대 철학이 이제 거대화, 어쨌든 이제 거대했던 그 보편화, 그죠? 이런 진리에 대한 추구 이런 걸 얘기했다면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걸 다 비난하면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개별자,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해서 우리 개개인의 어떤 삶에 대한 실존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어지는 운명을 사랑하고 그 초인처럼 혼자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지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자, 국가를 이루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데 단지 차이는 뭐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마지막 단계를요. 아까 니체도 3단계가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도 3단계가 있거든요. 그죠? 감성적인 인간, 감성적 단계, 윤리적 단계, 또 어떤 신앙의 기사, 신앙적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약입니다. 일종의 도약들. 근데 단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결국 키에르케고르는 어디로 회귀한다? 결국은 신에 대한 대신 이제 이 신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그 기독교 신이 맞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건 내 개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신 앞에선 단독자, 신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단둘이서만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신앙의 기사를 뽑아냈다라면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역으로 신을 오히려 저버린 거죠.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신은 처음한치 버려버리고 오직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 근데 그 나도 엄밀한 주체가 아닙니다. 어떤 자아, 어떤 정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는 건 뭐만 가능하죠?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입니다. 육체의 힘. 그죠? 육체의 힘과 어떤 이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적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현대 철학자들은 이 니체 쪽을 많이 본받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키에르케고르는 그 후대에 오히려 학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을 그대로 계승한 학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신학자들 안에서는 좀 나오지만 현대 철학자들 안에서는 사실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계승된 부분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근데 둘 다 되게 닮은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엄밀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둘 다 굉장히 어떤 문학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어떤 글들을 많이 남겼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책도 굉장히 난해한 감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괜히 더 끌어봤죠. 제가 또 여러분의 머리만 복잡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대 철학의 어떤 이 끝나고 이제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인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언어 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현대 철학의 핵심은요, 결국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사유하고,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사유는 구조화되어 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유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언어의 어떤 중심성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쪽 파트를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